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으로 우리 김종 앵커가 가게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실세? 야, 네. 정치인은 변신하셨는데. 최재형 윤석열 대선 캠프, 혁신위원, 비대위원, 고양병 당협위원장, 조직부총장까지 중앙일보 출신이라 정치에도 중앙에 가 중앙이야. 계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정치 입문 제의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최재형 캠프에서 대선 시기가 오니까 네. 누군가 언론 쪽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애가 누구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감각도 아직은 살아있을 것이고 쪽의 네트워킹도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사실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아, 네. 그랬군요. 소설을 비롯해서 책을 한 4권쯤 썼는데 소설. 소설 야, 썼어요 옛날에.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이거 경험해보고 이걸로 소설책 한번 써야겠다. 축구 경기를 위에서 이제 해설하면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로. 실제로 뛰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들어가고 나서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일단 그러죠. 한번 들어가니까 예. 휩쓸려서 쫙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출마까지 앞두고 계신 건데 언론인과 정치의 삶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어떠셨어요? 이제 막상 이제 또 생활하시면서 가족들이 많이 말리셨죠? 무슨 보통 다 말리시더라고요. 네. 정치하다 보면 권유도 좀 받고 그러잖아요. 네. 젊을 때는 저는 뭐 끝까지 있겠다 언론인으로 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 생활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 제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오. 네, 그래서 강제징집당해서 휴전선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대남 방송을 한 진짜 한 2년 반 정도 듣다 보니까 이거 북한은 진짜 아니구나. 이제 처음에는 무슨 진짜로 뭐 낙엽을 타고 뭐 압록강을 건너고 뭐 솔방울 수류탄 이러길래 그냥 시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달 듣다 보니까 저걸 진짜로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운동권 대학생이 밤새 보초를 철책선에서 쓰면서 얼마나 북한이 궁금했겠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금단의 땅이었는데 음. 한 1년 듣고 나서는 야 북한은 이게 아. 못 살 때구나. 아. 복학하니까 그때 또 대학가의 주체 사상이 막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NL 계열. NL 계열. 예. 주사파. 네. 주사파 이른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학생 운동을 하더라도 음. 뭐 북한을 추종하는 건 난 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별을 했고 음. 신문기자로 들어와서는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왼쪽이나 오른쪽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것으로 모토를 삼았고 그렇게 기사를 나름대로는 써왔다고 생각을 해요. 파운드하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월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탄핵 이후에 들어선 정부니까 좀 잘해달라 이랬는데 운동권이 다 귀족이 됐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거기 비판적인 생각을 그 갖게 책도 됐고 쓰셨잖아요, 또. 예, 제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그래서 운동권 음. 귀족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도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음. 니들은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운동한 거 아니잖니. 예. 고민이 많았어요. 나가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난 나가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계적인 부분들. 그런 걱정돼요. 아, 정치권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 용산에 가보셨습니까? 이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용산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네. 저 때였어요. 그 화물연대 파업할 때. 아,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일몰제가 이렇게 적용이 돼 이쪽을 요구하고 있고 하면서 한참 얘기하니까 예.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톤은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강성으로 가면은 좀 뭐 이런 톤이었는데 예. 대통령이 다 듣고 있다가 아, 가만히 있더니 근데요 제가 제 지지율이 1%가 돼도 이거는 맞겠습니다.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오호. 아하.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비대위원 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제안 받으셨을 텐데. 1차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당시 소송을 대표가. 거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2차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가 쓴 거예요. 근데 또 소송을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판사님이 똑같은 분이야. 정진석 선배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 근데 다들 야, 너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해산될 비대위를 도대체 왜 가냐? 너 이미지만 깨진다. 아. 그런데 제가 그때 정치 오래 안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겠지만, 네. 야 내가 이제 정치 어차피 시작해서 당원이 됐는데 어. 당이 어렵다고 그래서 와달라고 그러면
당원은 가서 복무를 내야지. 2차 비대위가 판결에 의해서 생존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판단이 나왔죠, 그죠? 예, 예. 6개월 동안 계속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배웠죠 그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당에서 당정 간의 관계는 어떻고 뭐 네, 2차 가처분 재판정에서 비대위원 당시 자격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맞아요. 좀 어떠셨어요? 결심할 때였어요 그게. 아. 예. 전주회 의원이 네. 계속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판사 근데 알고 출신. 보니까 이제 그 네. 변호사 우리 담당 변호사가 함께 좀 나를 와달라. 그래서 최후 진술을 좀 해달라. 아.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앉더니 나중에 저 판사님이 나한테 진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 건데 준비한 저는 것도 그거 아닌데. 하는 줄 몰랐어요. 아. 그 가처분 신청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예요. 제가 채무자야. 예. 소송을 건 사람이 채권자고. 네. 채무자로서 앉았지. 나 빚도 안 졌는데 왜 채무자지? 근데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 처음에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야 우리 보수에도 드디어 젊은 보수가 대를 잇겠구나라고 해서 지지했던 사람이어서 예. 근데 좀 착잡하더라고요. 아하. 비판을 했죠. 여태까지 당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외부의 탄압에 저항해서 싸운 건 몰라도 자기 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낸 건 난 처음 봤다. 법원이 주장하는 어떤 당원 당규의 어떤 엄밀성, 당원 당규라는 것은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이나 법률과 같은 체제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당원 당규에는 모순된 내용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비판을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좀 화가 나셔갖고 왜 여기서 정치를 하십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현재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 부총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그 요직 아닙니까? 높은 자리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매우 요직이지만 저는 허수아비예요. 그 시기가 네. 당무감사를 앞두고 만약에 조직부총장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당무감사 다 끝나서 넘기고 이제 공간위로 다 자료는 다 넘어가고 예.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뭐 조직부총장과 기획부총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하셨길래 저는 그 당원인 건 맞고 비대위원을 했지만 제가 당 조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초보인데 이건 제가 맡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깨갱깽깽 속된 말로 하게 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유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정치 자체가 초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중앙에 계셨습니다. 네.